민법에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람이 입증을 해야 됩니다. 예. 근데 이 자본시장법에서는 전환이 되어 있습니다. 책임을 지는 사람이 그 행위에 관계가 없었다 내지 이런 부실계제를 뭐 손해배상 청구하는 사람이 알고 있었다 네. 이런 것을 입증을 해야지만 책임을 벗어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연장선상에서 가면 되는데 왜 그걸 저는 원점으로 다시 해서 검사가 입증을 해야지 왜 안 하냐? 이거는 조금 자본시장법의 전체적인 어떤 입증 책임에 네. 체계하고 네. 맞지 않느냐라는 생각이고 연쇄형 게이트라든지 그런 네. 부분에 보시면은 600억인가 700억 뭐 이익을 얻었는데 그냥 형무소에 한 2년 3년 정도 날고 와서 그 돈이 그냥 그대로 내 거다. 그렇죠. 이건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불공정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발생한 팩트, 그러니까 손해의 전체 어떤 규모, 시장에서 규모를 가지고 네. 저는 접근하는 것이 지금의 시점에서는 그게 저는 맞다. 예, 그런 생각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연합뉴스경제TV의 곽수정의 경제프리즘 곽수정입니다. 지난번 저희들이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이 주가 조작이라든지 시장에 있어서의 불합리한 행동에 대한 처벌 방식 그리고 양식 등에 대한 이 개정안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말씀을 나누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많은 자산시장에서는 이 다양한 형태의 조작이라든지 불법 행위가 일어나고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대해서 입법 예고를 했지만 8월 22일 날 다시 이걸 번복을 해서 내년 1월로 시행하도록 했던 것이 잠시 중단된 그런 상태입니다. 어떤 것이 문제였고 앞으로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또 우리나라가 지금 이 주가 조작 범에 대해서 과징금을 부과를 하는데 개정안에는 약 2배 정도 늘리는 것까지 그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만 과연 이게 적당한 규모인지도 좀 의문이 갑니다. 그래서 오늘 이 국내의 대표적인 자본시장법 전문가 두 분 모셨습니다. 건국대학교 로스쿨 교수이시자 한국증권법학회 회장이십니다. 김병현 교수 함께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금융감독원 등에서 근무를 하셨습니다.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 관련해서 대표 변호사로 지금 맹활약 중이십니다. 법무법인 광장의 유형민 변호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자, 두 분을 모시고 오늘도 관련 주제 즉 자본시장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불공정 거래라든지 조작 행위에 대해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만 벌써 저희들이 SG 사태라든지 이 주가 조작이라든지 뭐 라임 오래전에는 라임 사태도 있었습니다만 이런 펀드나 또는 다른 형태의 자본시장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주가 조작 그리고 불공정 거래 여기에 대한 그 시장 내에서의 목소리가 있었을 걸로 보여집니다. 먼저 증권학회 법학회 회장으로 계시니까 어떤 내용들이 지금 관심을 두고 있으신지요? 그런 지금 말씀하신 이제 주가 조작 사태나 불공정 거래가 발생하는 뭐 이유는 단순한 이야기인데 네. 불이익보다 이익이 많기 때문이죠. 그렇죠. 예, 이익은 이제 금전적인 이익을 네. 이야기할 수 있고 불이익은 이제 제재인데 그 중에 이제 신체 벌금도 있고 행정적인 이제 뭐 과징금이라든지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또 이제 우리나라에 아직까지 이제 활성화되어 있지 않는 이제 징벌적 배상이라든지 그런 어떤 금전적인 제재가 있는데요. 예.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불이익에 비해서 이익이 훨씬 더 크게 반대로 말하자면 불이익이 적기 때문에 네. 사실은 시도가 되고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각종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네. 그런 과징금이 2배가 뭐 적절한 규모인가 그런 어떤 이야기들이 언론에도 많이 나오는데 네. 그거는 이제 좀 많다라는 뉘앙스가 이제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오히려 경제 쪽의 범죄에 대해서는 재산적인 제재가 가장 효과적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 한도를 두는 것이 오히려 더 맞지 않다 네. 이런 생각입니다. 유형민 변호사께서는 어떤 생각이십니까? 금융당국에서도 발표를 했지만 그 불공정 거래가 과거와는 달리 조금 고도화 진흥화되는 경향이 네.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전형적으로 하던 방식으로 하면 이제 걸리기가 쉬운데 네. 이제 실제로 소위 말해 이제 꾼들은 네. 그런 거에 레이더망에 걸리지 않게 그 다양한 방법이나 전략을 구사한다. 그렇죠. 네, 그런 점에서 이제 거기에 대한 사실 감시라든지 규제 이런 것들이 이제 실효성 있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제 그런 걸 하기 위한 뭔가 인력이나 조직은 상대적으로 좀
부족한 측면이 있고요. 네. 제도적으로도 지금 오늘 논의할 내용인 과연 이게 규제의 실효성이 있는 게 맞냐 그런 부분 때문에 아무래도 시장에 조금 그런 현상들이 만연하게 되는 거 아닌가. 네. 근데 이제 그런 게 만연하게 되다 보면 결국 자본시장이 시장에 대한 신뢰로 돌아가는 그 곳인데 신뢰가 무너지게 되면 자본시장이 무너진다는 점에서 이 부분은 빨리 하루속히 시장에서 네. 없어져야 될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이제 담론적인 말씀부터 나눴습니다만 김민영 교수께서 말씀하실 때 제가 언뜻 그 생각을 했습니다. 40억 원이 많은 돈인가? 이런 어떤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피해를 주는 사람들이 대부분의 자산가를 상대로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제 일부 작은 개인 투자가들을 상대로 한 또 그 펀드 같은 경우에는 행위를 해서 금전적인 어떤 추징 외에도 신체적인 어떤 제한이라든지 징역형이나 이런 벌금을 그 죄에 대한 어떤 벌을 제대로 미국식으로 좀 주는 것이 옳지가 않나 하는 생각을 저번 시간에도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 최근 통과 6월 30일 날 통과됐었죠. 좀 깁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이제 자본시장법 개정안 뭐 이렇게 저희들이 줄여서 말하는데 과징금 40억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게 이제 맥시멈으로 예를 들어서 액수가 불분명할 때는 네. 최대 40억까지 하자. 여기에 대한 논의가 많은데 저는 사실은 이 논의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어떤 그 특별 경제 가중 처벌이나요? 거기에 따른 배임이나 횡령에 관한 그 최대 형량을 대법원에서 좀 소위 말하면 매뉴얼 판을 좀 올려서 25년 이상은 징벌을 주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겠는가. 아까 우리 유영민 변호사께서 네. 신뢰를 먹고 사는 자본시장이니까 정권 법학회에서 그런 논의는 한 번은 없으셨습니까? 학회에서는 뭐 당연히 다양한 형태의 논의를 합니다. 이렇게 주제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네. 하는데 그것이 실제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또 다른 이제 차원이기 때문에 정부나 이제 감독 당국에서 그런 부분으로 이제 가는 거에 대해서 사실은 조금은 소극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이제 뭐 논의를 할 때 항상 나오는 것이 우리나라가 이제 대륙법계의 법 체계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 근데 증권 쪽에 이 자본시장 쪽은 영미 쪽 시스템이란 네. 말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제 그 이 불공정 거래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형벌에 대해서는 네. 사실 형법적인 그런 접근을 기본적으로 깔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 엄격하게 해야 된다. 그 말씀은 엄격하게 제재가 아니고 엄격한 판단을 해가지고 이제 제재를 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수사하고 뭐 압수수색 해가지고 그런 어떤 절차를 하다 보면은 벌써 증거 다 날아가고 조작 다 끝나버리고 그다음에 피해는 이미 다 확산이 돼버리고 이런 이제 늦은 어떤 결과가 네. 돼버린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는 이제 지금 말씀하신 미국처럼 뭐 정신형에 가까운 그런 뭐 우리 오래전에 이제 메도프라든지 SAC의 그런 이제 위원이 이제 그렇죠. 불공정을 해가지고 그때 네. 뭐 거의 천문학적인 숫자 네. 뭐 빌리언 60빌리언인가요? 그 정도 이제 어떤 손해가 발생했는데 그것처럼 뭐 그때 아마 125년형인가 그렇게 받고 맞습니다. 그다음에 금전적인 것도 엄청난 어떤 액수를 맞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사실은 본보기로 나와야지 좀 제재적인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유영민 변호사님, 그 오바마 대통령이 당선이 됐을 때 월가를 점령하라라는 그 구호가 나왔었습니다. 소위 말해서 금융가 그러면 자산가 중에서 가장 유동성이 풍부하면서 빠르게 이동을 할 수 있고 다른 말로 하면은 이 로비적인 활동이 정치권에 대해서 상당히 빠르고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 많은 국민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실 것 같아요. 로비하지 뭐 로비 안 하겠어? 자, 그게 이번에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대한 하나의 그 연기에 대한 배경이 될까요? 아니면은 다른 법률적 보완적인 내용이 필요해서 시행령 자체를 좀 연기를 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사실 금융당국에서 얘기한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하기 위한 약간 시간을 조금 더 네. 필요하다고 보는 쪽이 좀 더 맞다고 보는 게 네. 이게 아시겠지만 지금 미공개 정보 이용이라든지 예. 시세 조종이라든지 사기적 부정거래라든지 기존에 이걸 3대 불공정 거래라고 하는데 예. 여기에 대해서 기존에 다 형사처벌로 처벌을 하던 그 항목들입니다. 네. 근데 이제 이번 시행령 그리고 그 전에 통과됐던 이 법안에서는
과징금을 부과하겠다는 것이고 네. 과징금이 이제 행정 제재란 말이죠. 네. 그 과정에서 이제 고려를 하는 부분이 뭐냐면 부당이득 산정 부분이 나옵니다. 예. 근데 이제 아무래도 부당이득 산정에 대해서 다툼이 항상 많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아마 입법적으로 보완하기 위한 지금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게 아닌가 하고요. 다만 이제 그것이 실무적으로 다툼이 많다는 게 뭐냐면 네. 그 명확한 기준을 사실 구체적으로 정하기가 또 어렵다는 말이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당국에서 가려는 방향은 되게 좋은데 이제 또 사법당국에서 생각할 때는 과연 이 기준이 과연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냐, 조금 더 보완할 필요는 없냐, 그런 우려를 사법당국에서 할 수가 있는 거죠. 아까 네. 말씀하신 대로 형사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엄격하게 조금 판단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네. 더욱 그렇습니다. 자기가 실제로 한 것보다 혹은 과하게 나가거나 과징금이라는 것이 그런 우려가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논의가 좀 더 필요해서 지금 그런 상황이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일반 국민들이 이런 법적인 어떤 제도화를 들었을 때 이것이 과연 시장의 기능을 위한 법제화냐, 아니면 일부 가진 자들에게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나름대로의 보이지 않는 법제화냐.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시행령이 만들어졌다가 연기가 되고 뭐 이상한, 국회에서 충분히 이 정도 논의도 안 하고 그러면 법안을 만들었단 말이냐. 이거는 충분히 질문이 나올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면 이제 그런 식으로까지 파장이 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사법적인 체계, 우리 교수님께서 대륙법 체계보다 영미식법 체계로 이 부분은 좀 가는 게 맞는 것 같다라고 하는 논의고 계셨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좀 검토나 금융감독원에 계셨을 때 네. 실제 기획을 하시고 제도를 만드셨을 때 논의가 좀 있었고 이런 불투명한 부분, 네. 즉 율사분들과 일반 시민들과의 어떤 이해 부분, 자본시장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나 논의도 한번 있었는지 한번 궁금해서 여쭤보고 있습니다. 일단 예전에 이제 금융감독원에서 일하다 보면은 네. 나중에 결국 부당이득 산정에 과연 이게 적정 기준이 뭐냐. 그나마 뭐 미공개 정보 이용 같은 경우는 그나마 간단합니다. 네. 예, 정보를 알고 거래를 해서 차익을 실현한 것과 미실현한 그 액수를 가지고 계산하면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시세 조정 같은 거. 네. 과연 내가 했던 그 혐의자가 했던 행동이 과연 시장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고 거기서 얻은 이득이 과연 이 사람이 시세 조정 행위로 해서 얻은 이익이냐, 아니면 그 밖에 다른 외생 변수들로 그렇죠. 인해서 그게 포함되어 있는 거냐, 예. 그런 게 있고, 특히 이제 부당이득 액수 다과에 따라서 그 아예 기소할 때 그 말씀하신 대로 가중적으로 처벌이 구성 요건이 가능하냐.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부당이득을 다투다 보면 결국에 검찰의 입증 책임이 있는데 네. 검찰이 이 부분을 명확하게 입증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이 선고됩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어찌 보면은 말씀하신 대로 제재를 더 탄력적으로 그 상황에 맞게 오히려 실효적인 제재를 하려고 했지만 네. 그 과정에서 입증의 문제로 인해서 오히려 규제의 실효성이 오히려 떨어지는 거죠. 예, 이만한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이는 사람이 오히려 무죄 판결을 받는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당국에서 생각한 거는 이게 계속 논란이 있다 보니까 아예 법률에 박아두는 것이 그나마 가장 논란의 소지를 없애는 거 아니냐. 네. 그래서 나온 약간 고육지책 같은 느낌입니다. 예. 근데 제 생각은 그냥 간단합니다. 교수님 그리고 유 변호사님. 예를 들어서 라임 사태라든지 SG 사태라든지 놓고 봤을 때 일반 투자가들에게 2천억 원의 손해가 발생을 했다. 그러면 그것이 주가 조작에 의해서 파생된 액수가 얼마냐를 계산한다는 건 그건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그걸 어떻게 입증하겠습니까? 그렇지만 2천억의 피해가 나왔다고 하는 거는 그거는 분명한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자체가 주가 조작과 부당 거래에 의한 총 과징금 액수에 해당하면서 징벌에 대한 총체적 숫자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영미식 법에 의해서 징역을 무기징역까지 갈 수도 있는 그런 법 체계가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좋은 지적입니다. 그 부분에서 저는 이제 전적으로 공감을 이제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입증 책임, 아까 이제 변호사님께서 입증 책임 문제 지금 이제 다시 원점으로 갔지만 네. 입증 책임을 이제 원래는 검사가 해야죠. 네. 정보의 경우에. 근데 이제 입증 책임을 벗어나 이제 전환을 해가지고 네. 피해자가 이제 자기가 그렇지 않았다는 거 그걸 네. 이제 했는데 그게 이제 지금 다시 지워진 상태인데. 그렇죠. 근데 자본시장법을 조금이라도 아시는 분은 자본시장법에서는 입증 책임이 이미 전환이 되어 있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그래서 일반적인 민법의 그런 입법 책임, 입증 책임의 경우하고 다르거든요. 네. 민법에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람이 입증을 해야 됩니다. 예. 근데 이 자본시장법에서는 전환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부실 공시를 했다, 뭐 이제 정권신고서에 부실 계제가 있었다, 예. 그러면서 손해를 입었다라는 것만 이야기하면 네. 이제 책임을 지는 사람이 내가 그 행위에 관계가 없었다 내지 이런 부실 계제를 뭐 손해배상 청구한 사람이 알고 있었다 네. 이런 것을 입증을 해야지만 책임을 벗어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연장선상에서 가면 되는데 왜 그걸 저는 원점으로 다시 해서 검사가 입증을 해야지 왜 안 하냐? 이거는 조금 물론 이제 형벌하고 재산적인 어떤 제재하고 다르겠지만 네. 그래도 자본시장법의 경우에도 125조의 경우에도 분명히 위반을 하면은 이제 그 형벌적인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 부분 조금 아쉽다. 그냥 원래대로 가는 게 자본시장법의 전체적인 어떤 입증 책임에 네. 체계하고 네. 맞지 않느냐라는 생각이고 액수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간다면 저는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저 정도의 어떤 내가 제재를 받을 수 있단 말이야 라는 것을 하는 순간 일단은 이제 억제를 하게 되는 것이고 네. 과거에 이제 뭐 게이트라고 붙었던 뭐 진성현 게이트라든지 그런 네. 부분에 보시면은 600억인가 700억 뭐 이익을 얻었는데 그냥 형무소에 한 2년 3년 정도 날고 와서 그 돈이 그냥 그대로 내 거다. 그렇죠. 이건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불공정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발생한 팩트, 그러니까 손해의 전체 어떤 규모, 시장에서 규모를 가지고 네. 저는 접근하는 것이 지금의 시점에서는 그게 저는 맞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법이라는 것이 자꾸 이렇게 세세하게 나누다 보면 증거주의가 되다 보니까 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게 되면 결국은 기소가 안 되는 것이고 기소가 안 되면 유죄임에도 불구하고 무죄 처벌을 받는다고 하면 사회 정의나 시장의 신뢰도는 소위 말해서 땅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 특히 이 자본시장에 대해서 많이들 관심을 가지고 이 주가 조작범에 대한 그 어떤 처벌 문제를 저들이 이야기 나누는 건데 방금 두 분께서 해주신 말씀을 딱 간단하게 정리하면 사법당국이 바라보는 이 처벌의 기준과 규제 내용과 금융당국에서 바라보는 어떤 규제 내용과 처벌 방식이 갭이 존재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 갭을 왜 서로의 입장에만 그 말씀들을 하실까? 이게 이제 소위 저 같은 제3자 입장에서는 궁금한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장에서 분명히 사법적 처리를 받을 만한 죄를 지었는데 그러면 그 죄 지은 전체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따지기 시작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그거를 A는 3분의 1만큼 책임이 있고 B는 4분의 1만큼 책임이 있고 그걸 다 어떻게 입증을 할까 하는 거는 도저히 저는 생각이 좀 미치질 못해서요. 제가 여쭤봤습니다. 그 형사단위 처벌해야 할 사건에 대해서 과징금을 매기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그 형사 단위가 민사로 전환되는 듯한 느낌이 돼버리면 사람들 생각에 내가 이거 뭐 벌금 한 지금 내 뒤에 숨겨놓은 돈이 한 100억 되는데 과징금 맥시멈 40억 내지 뭐. 근데 좀 아픈 척 하면서 내야지 또 웃으면서 내면 안 되잖아. 그죠? 뭐 이런 형태의 법을 우습게 하는 세태나 그럴까요? 하여튼 그런 시장 행위도 있을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이번 시행령이 이렇게 시행된다 하더라도 네. 기존의 형사처벌은 여전히 유효하게 할 수 있고 네. 그리고 그 과징금이라는 게 어찌 보면 제재가 추가되는 거거든요. 네. 예, 그런 점에서 전체 규제 총량은 늘어나는 것이고 그리고 오히려 금융당국이 지금 과징금 체계를 도입하려는 이유가 네. 기존의 형사벌 체계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입증 책임을 엄격하게 지키다 보니 네. 이제 무죄나 불기소율이 많이 나옵니다. 네. 지금 당국 보도자료를 보더라도 그러게요. 예, 불기소율이 50%가 넘습니다. 네, 네. 예, 그리고 실제로 처리하는데도 2, 3년 이상이 걸리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과징금 금전 제재를 하는 것이 오히려 더 그 제재적 효과가 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형사로 가봤자 입증 안 되면 나 어차피 그리고 걸려봤자 벌금 네. 얼마.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 부당 이득을 얻으려는 유인이 더 클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금전 제재가 가치 있는 것이 더 제재적 효과 그리고 그런 범죄 억지를 하는 효과가 더 생기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네. 교수님 이거 자꾸 개정안 연기되고 이렇게 하다가 없던 일로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절대 있어서는 안 되겠죠. 예. 이게 이제 지금 약간 조금 넓게 이제 보면
이게 형사적인 어떤 제재가 있는 건 이제 신체에 대한 어떤 억제인데 구속인데 결국 그거는 이제 거슬러 올라가면 이제 인권에 대한 것, 이제 어떤 정부나 어떤 국가 권력에 의해서 이제 피해를 받는 그런 것을 이제 막기 위해서 사실은 엄격한 그런 기준을 이제 도입을 이제 하게 된 건데, 예. 근데 그거는 어떤 내가 뭐 살인을 했다든지 아니면 뭐 정치적인 활동을 하다가 뭘 이제 억압을 받는다든지 예. 그런 형태면은 모르겠지만 이거는 이제 재산적인 시장에서 지금 이제 변호사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신뢰가 가장 기본적으로 깔려야 되는 자본 시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재산 범죄라는 거죠. 네. 이거를 갖다가 이야기하는데 그냥 형사법적인 제재를 하는 그런 거.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시장질서 교란 행위를 입법을 할 때 네. 그때 내부자 거래라든지 시세 조정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뭐 부정거래 행위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징금을 하자. 왜냐하면 이제 공시 규제를 위반하게 되면은 과징금이 있는데 네. 불공정 거래 위반의 경우에는 과징금이 없다. 그래서 수사를 하다 보면은 타이밍을 놓치고 그러다 보면 피해가 커진다. 그래서 과징금을 제도를 도입해 가지고 빨리 이렇게 억제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많이 했는데 네. 그때 이제 그 주장에 대해서 반대했던 이제 뭐 소위 이제 형사법적인 그런 네. 법무부라든지 검찰이라든지 그런 쪽의 목소리는 이거는 형벌이라는 거죠. 형벌이기 때문에 이제 형사권 사법권을 가지고 있는 당국이 조사를 하고 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자본시장에서 문제가 생겨가지고 불공정 거래가 있다. 그러면 이제 거래소에서 모니터링을 하다가 걸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네. 이건 좀 이상하다. 그럼 감독원에다가 이첩을 해요. 네. 감독원에서 다시 봅니다. 네. 그러다가 또 이거 진짜 이거는 검찰로 넘겨야 되겠다. 그러다 보면 벌써 6개월, 1년 넘어가거든요. 네. 그러면 이미 다 없습니다. 예, 그런 사태를 좀 막자라는 건데 형벌이기 때문에 사법당국에서 계속 해야 된다라는 그 뉘앙스가 사실은 굉장히 강했다고 저는 느끼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약간 타협적인 그런 형태로 이제 시장질서 교란 행위라는 것이 나오게 됐는데 예. 지금 와가지고 이제 또 과징금, 예, 그때 도입했으면 좀 더 낫지 않았을까? 이런 또 아쉬운 감도 좀 있습니다. 수사를 하시다 보면 이 주가 조작이 애초부터 작정을 하고 달려들었느냐 아니면 하다가 주가 조작을 해야 되겠다고 한 유혹에 빠졌느냐 이 정도는 제가 볼 땐 사법당국에서 알아내실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형벌적 측면, 그다음에 손해배상적 측면, 그다음에 사회의 어떤 정화적 측면 여러 가지 측면을 놓고 봤을 때 사법당국에서 보는 시각의 포커싱 초점과 금융당국이 보는 초점이 서로 다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금융당국은 어떻게든지 간에 아무리 주가 조작범이 있다고 활개를 쳐도 시장이 돌아가야 되니까 이걸 사건을 좀 축소를 하고 그래도 시장이 건전하다라는 것을 좀 강조했으면 좋겠는데 사법당국 입장에서는 죄 지은 사람들인데 벌을 줘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이거는 무겁게 줘야 된다. 그러면서 언론에 계속해서 무슨 뭐 펀드 사태라든지 주가 조작 사태가 나오게 되면 결국은 부담이 되기 때문에 좀 꺼려하는 측면도 있을 거고 서로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부분이 어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건 없습니까? 보시기에. 금융당국이 오히려 주가 조작이나 이런 것이 너무 드러나면 뭐 부담이고 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축소하려는 경향이 있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있지 않냐. 예. 네, 근데 제가 겪어본 금융당국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를 잡아야 된다는 생각이 굉장히 강하고요. 오히려 너무 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시장과의 약간 좀 견해 차이라든지 그런 게 오히려 있었던 경우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금융당국도 주가 조작범이라든지 이런 불공정 거래 근절에 대한 의지는 굉장히 강하다. 그런 점에서는 사실 그 둘의 이해관계가 막 이렇게 막 상충되지는 않는다. 않는 그럼 제가 이렇게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소위 말해서 테마주를 타고 들어오는 주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3,000원, 2,000원짜리 하던 것이 갑자기 뭐 10,000원짜리 가고 과거 10년 전만 하더라도 뭐 정치 테마주 같은 경우는 30,000원짜리 하던 게 15만 원까지 뛰어오른 적도 있었습니다. 주가 조작은 분명히 아닌데 시장에서는 과열 열기를 타면서 3만 원짜리 주식이 15만 원까지 점프를 하고 소위 테마주라는 바람을 타고 지금도 배터리주라고 하지만 모 배터리주는 개인 투자가들이 덤벼들면서 주가 외국인들은 매도하고 나가는데 우리 개인 투자가들이 들어오면서 오히려 주가는 100만 원대를 넘어가고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주가 조작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시장적 분위기를 놓고 봤을 때 이거는 조작, 매니퓰레이션, 인위적 조작은 아니지만 시장적 조작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 부분들도 존재한단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융당국에서 좀 뭐라 그럴까요? 필터링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뭐 제도적 보완도 있으면 좋겠지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인력이나 조직이 사실 시장에서 벌어지는 사실 모든 일을 사실 그 인력이 특히 감당하기는 힘들다. 예, 왜냐하면 그 규모가 사실 몇십 명에 불과하거든요. 네. 몇십 명이 시장 전체에서 그렇군요. 예, 사실 최근에 뭐 각 금융당국, 뭐 금융위원회도 그렇고 금감원도 그렇고 뭐 검찰도 다 그런 쪽에 증권범죄 관련된 부서의 인원을 확충하거나 조직을 늘리긴 했습니다. 네. 이제 늘리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조금 시장 전체를 커버하기에는 약간 좀 아직 좀 부족하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들이 보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뭔가 봤을 때는 이거 되게 좀 시장을 되게 영향을 미치고 안 좋은 영향을 끼치고 뭔가 불건전해 보이는데 네. 이거는 왜 이게 제재나 이렇게 적발이 안 되지? 네. 그런 현상이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아까 처음에 말씀 주셨다시피 그 주가 조작이라든지 이런 불공정을 하는 사람들이 처음부터 의도를 하고 하냐 아니면 하다 보니까 그렇게 네. 흘러가냐 네. 들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적어도 적발되는 건들은 처음부터 작정하고 한 건들이거나 네. 아니면 오히려 네. 인식이 없는 경우 오히려 내가 하고 있는 게 이게 아. 네, 시장에 이렇게 영향을 줄지 모르고 하시는 경우들도 오히려 있어요. 아, 네, 그렇군요. 오히려 약간 양극단에 있고 네, 네. 네,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들은 이야기로 교수님 이제 저도 이제 파생 상품을 전공을 했기 때문에 금융 쪽에 좀 관심이 많아서 공부를 할 때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바이오 주식이라고 가정을 해보죠. 그러면 이 바이오 주식의 기술력이 무슨 암에 관련된 기술주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임상은 들어가긴 들어갔는데 세계 몇 개국 임상이 공시를 막 하는 거죠. 네. 근데 뜯어보고 나니까는 사실 그 공시 자체가 매우 불성실할 수도 있고 불명확한 내용들이 나온다. 그러면 금감원이나 증권감독원에서 이거를 그냥 알고리즘이 존재를 해서 톡 튀어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우리 증권학회나 이런 데서 좀 개발을 하셨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최근에 이제 그 CFD 사태 보면은 네. 기존에 모니터링을 하는 그런 툴이 있단 말입니다. 네. 그래서도 있고 이제 건강원도 있는데 그거를 벗어나는 거였다는 그렇군요. 거죠. 굉장히 장기간에 걸쳐서 네. 보통은 이제 주가 조작 같은 경우에 작전이라고 하죠. 이제 네. 어떤 단기간에 걸쳐 가지고 뭔가 이제 주가를 끌어올리고 이제 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장기간에 걸쳐 가지고 그 툴을 벗어나는 어떤 형태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 적발이 이제 늦었던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면은 이제 주가 조작은 아니지만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셨는데, 근데 그거는 우리 자본시장법에서 이제 178조에서 부정거래 행위라고 하는 것이 있고, 네. 그다음에 아직까지 뭐 우리나라에서는 좀 소극적이지만 우리가 보통 이제 스킴 라이어빌리티라 그래가지고 전체적인 시장 구조에서 부분적으로 뜯어보면 뭔가 이렇게 구성 요건에 해당하기가 좀 부족하지만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은 뭔가 이렇게 스킴이 네. 보이는 위법적인 스킴이 보이는 그런 어떤 거에 대한 논의가 이제 좀 부족한데 오히려 그런 쪽을 조금 활발하게 좀 도입을 해서 좀 규제에 적용하면 미국 같은 경우에도 그것이 이제 2000년 뭐 2008년 정도에 뭐 미국 연방 대법원에서 굉장히 소극적으로 시작을 했다가 점점 네. 조금씩 이제 스킴 라이어빌리티한 어떤 이해를 높여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런 거 보면은 부정거래 행위라고 하는 우리 178조 과거에는 없었던 조문이지만 지금 이제 검찰도 굉장히 활발하게 이제 활용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런 점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그런 것이 좀 대처하는 데 필요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예. 그 금융산업이라고 하는 게 우리 유 변호사님도 너무 잘 아실 것 같아요. 이게 빛의 속도로 지금 변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주가 주식이라든지 뭐 다른 자산 시장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제가 아까 그 이야기도 여쭤봤거든요. 크립토 커런시라든지 또 NFT라든지 여러 가지 앞으로 벌어질 VR, AR 세계에 관련된 수많은 유사 통화들이 시장에 나돌고 거래가 될 것인데 이 부분을 적어도 10년, 20년 단위로 미리 예측을 해서 끌어볼 수 있는 분들은 교수님들이나 학교에 계신 분들이 좀 강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미국에서 공부하고 오시는 분들은 지금 금융시장 공부한다 그러면 앞으로 10년 뒤에 일어날 일에 대한 공부를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그런 거를 법제화하는 데 있어서 이거는 아직 우리나라의 주요 이슈가 아니니까 뒤로 좀 밀죠. 내지는 이거는 관계가 없습니다라고 하는 거는
금융시장다운 모습이 아니지 않는가 하는 차원에서 우리 유 변호사님께서 한번 금감원이나 이쪽에 한번 의견을 제시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예, 제가 적절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게 아까도 지적하신 내용을 들으면서 이게 어떻게 언론에 보도가 됐냐면요. 주가 조작 폐가 망신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거는 폐가 망신법이 아니고요. 주가 조작 인생 대박법일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과징금 40억 올린다고요? 근데 대형 사고가 한번 터지면은 몇천억 단위인데요. 근데 40억 내라? 아이 울면서 내죠. 근데 이걸 주가 조작 폐가망신법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름에 연연해하지 말고 네. 그 안에 있는 컨텐츠가 무엇인가에 조금 포커싱을 줬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제가 세금 관련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형벌적 내용만 다루고 있고 어떤 과징금에 대한 이야기가 하고 있지만 세금 문제는 지금 이야기를 안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도 명확하게 금융소득에 대한 세금 징수라든지 이건 다뤄야 되는데 왜 다루지 않고 있는지 이번에 개정안에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교수님. 지금 논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제 가상자산은 지금 아직까지 이제 1단계 입법만 하고 2단계 입법 지금 중에 있는데 네. 그것도 지금 진행되는 게 굉장히 급작스럽게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입법 과정에서 보면은 내용들이 이렇게 미리 공개되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우리는 네. 입법이 항상 이렇게 일부에서 이제 진행이 되다가 공청회 그냥 형식적으로 좀 하고 그다음에 이제 국회로 가가지고 국회에서 뭔가 이렇게 정해지는 그런 어떤 형식인데 사전에 좀 의견들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공식적인 루트가 있으면 좋겠다. 특히 가상자산과 관련해서는 가상자산 처음에 감독당국에서 안 했죠. 네. 그냥 우리는 불법이야. 라고 손을 떼버렸죠. 그렇죠. 근데 시장은 계속해서 성장했고 성장했죠. 지금 엄청난 규모의 성장이 돼가지고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데 지금 와가지고 이제 가상자산에 대한 어떤 규제를 하겠다라는 건데 네. 근데 규제가 어떤 식으로 갈지도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이러다가 이제 시장을 죽이는 결과가 또 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도 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과세는 당연히 철저하게 해야죠. 그래서 금융소득에 대해서 물론 이제 거래를 하다 보면 손해가 생길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럼 손해 생기면 그 국가에서 보전을 해주냐 이런 어떤 불평도 하거든요. 네. 근데 일단 그거는 기술적으로 어떤 연단이라든지 그런 부분으로 과세의 대상이 되었다가도 또 마이너스가 된 부분에 대해서 어떤 소득 공제라든지 예. 그런 식으로 될 수 있는 거를 예. 저는 국세청이나 이런 감독 당국에서 충분히 논의를 해가지고 해줄 수 있는 문제다. 꼭 국가의 어떤 이제 조세적인 어떤 수입 측면에서만 생각하지 말고 네. 정말 시장에 참여하는 시장 참여자들이 내가 소득을 얻었을 때 내가 과세를 당하고 세금을 내고 납부를 하고 그다음에 손해가 되었을 때 내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네. 그런 어떤 시스템으로 간다면은 저는 소비자들은 투자자들은 환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이렇게 한번 또 여쭤보면 어떨까요? 국회가 법을 만드니까 입법부라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근데 우리가 그 알맹이를 사실 열고 보면 국회의원들과 보좌관들이 법을 만듭니까? 아니면 정부 공무원들이 법을 만들어서 국회의원들에게 이렇게 법을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어느 게 주로 많은 사례입니까? 우리나라 입법은 두 가지죠. 정부에서 이제 제안을 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죠. 국회의원 입법이 있는데 그렇죠. 과거에는 정부 입법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네. 예, 근데 정부 입법은 절차가 복잡해요. 예, 그래서 위원회도 만들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또 법제처로 갔다가 또 심사도 해야 되고 근데 의원 입법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의원들 그렇죠. 숫자만 해가지고 제안하면 그 바로 이제 직행이 돼버리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는 행정부 쪽에서도 의원들에 대해서 이거 빨리 하자. 이런 어떤 것도 사실은 굉장히 많이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된 논의가 안 된 상태에서 국회로 해가지고 되는 경우, 그다음에 국회로 가가지고 과거에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저희 이제 상법 개정할 때 보면은 네. 분명히 상법 개정위원회에서 논의가 다 되고 이제 다 끝났어요. 위원대로 다 이렇게 되었다라고 알고 있는데 나중에 국회 통과된 거 보면은
내용이 조금씩 달라요. 용어가 달라지고 네. 그래서 수업 시간에 잘못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어떤 웃지 못할 어떤 이야기도 있었는데 그래서 법이 전문가들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면 그 부분이 만약에 국회에서 입법 과정에서 수정이 된다면은 그 부분도 조금 자문을 얻은 다음에 하는 것이 법률의 어떤 완성도적인 측면에서 필요하다. 그런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교수님께 이런 질문을 드린 이유가 제가 미국서 이렇게 생활을 하면서 보니까 하원과 상원에서 법안을 만들 때 그 법안에 이름을 붙이지 않습니까? 네. 예를 들어서 도드 프랭크 법안, 네. 그레스 스티글 법안 이렇게 네. 쭉 이름을 붙여주면 이제 그 입법하는 과정이 정부에서 입안을 해서 의회에 제출하는 것보다 상당히 빠르고 신속하게 통과되는 것. 다른 말로 하면 국회의원의 전문성이라든지 국회의원의 책임감이 상당히 눈에 띄게 나타나는 측면. 근데 대한민국 국회에서 과연 이런 법안을 만들 때 이 폐가망신법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컨텐츠라는 말씀을 제가 아까 교수님께 드렸는데 컨텐츠가 이게 흐트러져 버리면 이름이 뭐 폐가망신법이 됐든 뭐가 됐든 중요한 게 아니다. 오히려 시장을 얼마나 국회의원들이 이해를 하고 그 메커니즘을 들여다보고 있었느냐. 그래서 과연 그분들이 정무위원회 위원을 하고 있고 간사를 하고 계시느냐가 중요한 것이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한 실질적인 측면이 배제돼 있다 그러면 교수님과 변호사님 또 제가 이렇게 아무리 방송에서 이야기한들 이거는 그냥 속이에 갱이를 끼고 시장은 국회의원들만 입법 로비를 하면은 주가 조작범도 40억 과징금만 더 내고 나면 땡.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옳으냐 그러냐를 놓고 국회에서 만약에 입법 예고 시행을 갖다가 연기하고 있다 그러면 이거는 정말 큰 문제다라고 하는 우리 안에 우리의 목소리가 있어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그 동시에 변호사님 불공정 거래 저희들이 이제 이런 그 주가 조작이라든지 불법 행위가 나면 항상 그 다음 질문이 재범 확률이 얼마 되냐 이거 묻지 않습니까? 이 주가 조작 사범들 같은 경우에는 벌금이 이렇게 작고 뭐 한 1년이 있다가 400억, 200억 부도가 나오는데 그거 시드 마니로 해서 다시 또 주가 조작할 것 같은데요? 그 최근에도 실제로 그 주가 조작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당국에서 네. 이렇게 조치를 많이 했는데 예. 그 재범자들이 예. 상당수 있었다. 그렇죠. 네,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말씀하신 대로 규제 실효성이라든지 그리고 이 경제적인 유인 잠깐 뭐 살다 나오면 네. 자기 먹고 살 거 평생 있는데 그쵸. 그런 생각 그리고 평생 그것만 하시던 주가 조작만 하던 사람들이 네. 지금 사회에 나와서 또 할 게 없잖아요. 네. 그리고 그런 큰 돈을 그런 거래를 통해서 이렇게 큰 돈을 만지던 사람들이니까 네. 그런 유혹을 좀 뿌리치지 못하는 게 아닌가. 예.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문제가 변호사님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만 내부자 고발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이 내부자 고발에 관한 법률만 제대로 보호를 해준다면 부당거래, 부정거래가 엄청나게 줄어들 가능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내부자 보호에 대한 조치가 이번에도 개정안에 들어있는가 제가 좀 궁금하거든요, 교수님. 그 내부자 고발건은 이제 미국에서 그 매도 그 주가 그 금융 사건 때 이제 이후에 만들어 가지고 SEC에서 이제 매년 보고서를 내고 네. 있는데 상당히 많은 이제 팁을 이제 그 휘슬블로 이렇게 내부 고발자들이 줘가지고 네. 이제 SEC가 이제 적발을 하고 뭐 어떤 해에는 뭐 60 빌리언 달러 네. 정도의 그런 어떤 부분도 하고 하는데 충분히 또 이제 보상도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유인 동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도 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왜냐하면 이제 현재 어쨌거나 형사사법적인 그런 고려로 인해 가지고 처벌이 굉장히 약한 어떤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내부 고발자를 적극적으로 이제 유도하는 그런 어떤 게 네. 특히 이제 작전을 치밀하게 이제 짜는 그룹들을 보면은 네. 사실 내부자가 아니면은 그렇죠. 알기가 힘들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내부 고발자 제도를 우리가 좀 조속히 활용을 하는 것이 좋겠다. 예, 그런 생각입니다. 그 유 변호사님께서 건강원에 계실 때 이런 내용을 한번 다뤄보시거나 검토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 사실 그 완전 동일한 건 아니지만 일단 금융 당국에서도 네. 금융위 고시를 통해서 그런 불공정거래 신고에 대한 포상금 제도 규정을 네. 운영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신고한 불공정거래 행위 중요도 등급을 매기고 거기에 예. 따라서 일단 포상금 산정을 위한 그 기준 금액을 정하는데 네. 적은 건 1천만 원부터 20억까지 돼 있긴 합니다. 네. 하지만 실제로 지급되는 거는 이제 뭐 천 단위 네. 약간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큰 금액은 아니고요. 이번에 시행령 개정안 보니까 이제 그런
과정에 실제로 범죄 과정에 좀 연루돼 있거나 이런 사람들이 자수를 하거나 아니면 그런 공범자 주도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혐의를 입증할 만한 진술이나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 형벌을 감면해 준다는 네. 조항이 있더라고요. 네, 예. 근데 이제 딱 일견 드는 생각은 자기도 어차피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 과연 그렇게까지 적극적으로 이렇게 진술하거나 제보할 유인이 있을까 네. 그런 생각이 처음에 들었는데 네. 다만 그 문구적에 보면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아, 그런 게 또 예. 들어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아무래도 수사를 받다가 재판을 받다 보면 아 이게 내가 이제 빼박이구나. 네. 어차피 난 걸려들겠구나 이 생각이 들면은 예. 이제 또 이제 불리한 공범들의 불리한 짓을 또 할 유인은 있을 것 같아서 예. 그런 점에서는 또 아 그래서 들어왔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 두 분께서야 뭐 다 법을 전공하셨고 또 워낙 저명하신 분들이니까 저같이 이제 법에 또 무지한 사람 생각은 그렇거든요. 미국 생활을 하면서 미국의 법 적용이 영미식 법 적용과 가운데서 미국식이 좀 재밌는 게 형사범이라 하더라도 보석금 제도가 있어가지고 영장을 기각시키면서 되게 영장을 뭐 인정하더라도 보석금을 내면 또 풀어주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인권을 존중한다는 것이고 수사 과정에서 자기가 알고 있는 내용 가지고 딜을 가능하게끔 만들어놨지 않습니까? 한 5년 받을 형기를 내가 이런 정보를 이야기하면 3년은 빼주겠다. 그게 이제 검사들하고의 딜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 법 체계에서의 문제가 우리가 대륙법이기 때문에 다르다는 거는 뭐 일반 많은 국민들께서 다 이해를 하실 건데 이제 이게 하나의 또 질문 요인이죠. 여쭤보고 싶은 거죠. 이번에도 보니까 개정안에 이 부당이득 산정 기준을 어떻게 잡았냐면 총 수입 빼기 총 비용. 아주 쉽습니다. 빼기만 할 줄 아면 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법부에서는 어떻게 보느냐. 자, 총 소득을 어떤 방식으로 입증을 할 것이냐. 또 입증의 문제를 가지고 따지실 거란 말입니다. 근데 시장 입장에서는 아니 어떻게 했는 게 그게 전산작용으로 다 지나갔는데 그걸 어떻게 입증하냐. 아까 저희들이 질문했던 답을 했던 그런 말씀입니다. 결국은 사법적 관점과 시장적 관점에서 격차가 날 때는 시장을 위한 법안이라고 한다면 시장 중심적으로 가는 것이 우선이지 않겠냐. 라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추가 논의를 할 때 입법부에서 하신다고 하니까 교수님이나 변호사님 같이 직접 현장에서 근무하셨던 분들이 시장 친화적이고 시장에 더 효율성과 정당성을 주는 방향으로 사법적인 세세한 걸 따지기보다는 먼저 고려하는 것이 옳지 않나 하는 견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는 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시장의 자율성, 그다음에 효율적인 어떤 기능, 어떤 그런 부분을 최대한 존중을 해야지 네. 금융시장이 계속적으로 창의적으로 이제 새로운 상품이 나오고 발전할 수 있다고 보고요. 네. 다만 거기에서 불법적인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강하게 재산적인 어떤 부담부터 시작해가지고 형벌까지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이렇게 대처를 하는 것이 무겁게 네. 대처를 하는 것이 맞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자율은 최대한으로 보장하되 특히 이제 기업 활동과 관련된 게 마찬가지거든요. 네. 경제 이런 부분들은 결국 자율적인 부분을 많이 이제 부여하되 다만 불법이 발생했어 그러면 너는 아웃. 예. 이런 어떤 쪽으로 나가야지. 좀 정상적인 그런 어떤 시장 기능을 갖다가 되찾을 수 있는 네. 그런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 유 변호사님. 그리고 그런 방향에 대해서 사실 그 사법 당국이나 금융 당국이 큰 틀에서는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다만 자기들이 적용하고 있는 방법론이라든지 좀 그런 게 좀 다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독 당국은 아무래도 감독을 하다 보니까 시장에 전체적으로 잘 돌아가야 되는 그런 거에 대한 좀 책임감도 있잖아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법 당국보다는 조금 더 그런 제재를 강화하려는 경향, 입증 책임을 완화하려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네. 그것도 이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 40억 제한 같은 경우에 그게 뭐 충분하냐 네. 거기에 대해서도 사실 뭐 이견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예. 우리가 이제 교통사고가 나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경찰이 와서 이렇게 딱 보고 거의 다 뭐 0대 100으로 결정합니다. 제가 아는 한은 법이 바뀌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우리나라는 교통사고가 나면 70대 30이냐 80대 20이냐 뭐 하여튼 상당히 그 비율을 가지고 많이 따지시더라고요. 과연 이게 주가 조작이나 시장에 많은 개인 투자가들에게 심대한 자산적인 부당 이익을 유발하면서 피해를 입힌 사람들을 놓고
입증 책임에 있어서 소득 부분의 몇 %는 이게 네가 죄를 받아야 되고 이거를 입증하고 따진다는 것 자체가 오히려 부당거래의 부당 심의 심판 뭐이라고 할까요? 그런 생각도 언뜻 들어서요. 헌법상 책임주의 원칙이 너무 그 경직되게 적용을 하자는 내용이 아닌가. 그럼 조금 이런 유연성이 있어야 되지 않는가, 책임주의 원칙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수님 한번 연구해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제가 직접적으로 그 부분을 뭐 연구를 했다기보다는 이제 네. 제 견해를 이제 뭐 생각을 해본 예. 적은 있으니까 당연히 이제 자기가 한 행위에 대해서 적절한 제재를 받는 것이 이제 기본적인 것입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뭐 우리가 폭행을 했다든지 살인을 했다든지 상해를 했다든지 그런 경우에 어떤 1대1의 관계에 이제 어떤 적용이 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네. 이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시장 전체에 대한 어떤 범죄가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피해를 누가 받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자기가 함으로써 피해가 굉장히 양산되는 그런 어떤 규모가 커지는 것이기 때문에 네. 지금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르게 접근하는 그런 것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감독 당국에서도 시장의 기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오히려 적극적으로 그런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 이제 강하게 그렇게 접근하는 것이 더 이제 맞다. 그게 오히려 시장 우선주의다. 예, 그런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네. 예.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이게 그 주가 조작의 중요한 하나의 그 뭐라 그럴까요? 비이클로 작동을 했다가 중지가 됐다가 다시 9월 1일부터 시행이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점이 있을지에 대한 또 금융당국은 어떤 점을 지금 예전보다 예. 예의주시하고 있는지 한번 설명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일단 뭐 CFD는 아시겠지만 그 실물 주식을 보유하지 않고 그 차익을 네. 통해서 거래하는 파생 상품이고요. 네. 예, 증거금을 일부 몇십 %만 가지면 이제 실제로 운용할 수 있는 자금이 많기 때문에 레버리지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예, 사실은 거의 약간 신용 땡겨가지고 투자할 수 있는 예, 반면에 그게 잘못됐을 때는 오히려 큰 손실이 날 수 있는 그런 상품이고요. 지금 CF 사태의 원인을 아마 당국이 네. 파악해가지고 개선안을 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게 결국은 개선안은 이번에 터진 사태의 그 개별적인 그 요소들을 자기들이 분석해가지고 낸 걸 거거든요. 네. 뭐 대표적으로는 뭐 실제 투자자가 표기가 안 되는 부분, 네. 실제로 그 외국 기관이라든지 이런 투자자 명의로 되기 때문에 네. 실제로 이게 누가 투자하는 건지 좀 알기 어려운 거. 네. 그다음에 뭐 CFD 잔고 공시가 제대로 안 됐던 부분. 네. 예, 그다음에 거래소 쪽에도 이제 보고하는 항목들이 있는데 예. 그 항목 자체가 되게 좀 협소해서 예, 제대로 좀 파악하기 어렵다. 그다음에 증거금률도 이렇게 기존에 아마 그 행정지도 형식으로 규제를 해왔던 것 같은데 네. 그런 규제도 좀 상시화하겠다. 그다음에 증권사 신용공여 한도에 이제 CFD 그 물량을 기존에 포함을 안 시켰거든요. 아, 예. 그러다 보니까 증권사도 사실 CFD를 사실 많이 활용할 수밖에 없었고 네. 거기에 대한 제한이 없으니까요. 예. 뭐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예, 그런 것들을 다 포인트 해가지고 이번에 개선 방안을 냈기 때문에 네. 적어도 동일한 원인으로 이런 사태가 터지진 않을 것 같아요. 예, 또 모니터링도 강화한다고 하니까. 네. 예. 교수님 보시기에 이제 안 터질까요, 진짜? 이런 말씀 드리면 좀 이상할지 모르겠지만 안정성이란 부분은 높아졌을지 모르겠는데 네. 어떤 시장의 투자성 어떤 역동적인 것은 매력 또는 줄어들 것이다. 예, 아무래도 이제 투자를 하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의 어떤 레버리지로 이제 결과를 갖다가 내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물론 이제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네. 이제 과거에 ELW 사태처럼 이제 시장이 굉장히 커졌는데 한번 그렇게 규제가 가함으로써 그냥 시장이 죽어버렸던 네. 예, 그런 어떤 결과, 그러니까 선악을 따지기 전에 그런 시장의 어떤 변화는 있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입니다. 네. 아까 변호사 말씀 중에 제가 그 생각이 들었어요. 아, 이게 차명 거래가 가능했기 때문에 돈 있는 사람들이 그냥 그 기관 이름을 빌려서 그렇죠. 그러니까 PB 투자처럼 했구나. 그거를 이 선물 투자 파생상품 금융으로 만들었다 그러면은 이거는 틀림없이 금융기관에서
큰 자산과 큰 손들을 유인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프로그램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개인 투자가들에게 그렇게 악영향을 줬을까라는 생각은 제가 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뭐 큰 손이든 작은 손이든 개인 투자가들에게 손해를 미쳤다 그러면 고민을 해봐야 될 내용 같네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질문이 지난 시간에도 저희들이 했었습니다. 공매도. 저는 개인적으로 공매도 반대한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금융을 전문했지만 왜냐 그러면 과거처럼 주식시장 거래가 파생상품도 없고 가격 발견 기능이 적었을 때는 공매도 시스템이 하나의 선도거래 형태로 존재하고 있고 여러 가지 기능, 순기능도 있지만 지금 들어서 이렇게 금융시장이 많이 발전한 상황에서는 공매도가 필요할까 아니면 하고 싶으면 개인 투자가에게도 공매도의 어떤 능력 범위를 좀 넓혀주든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거든요. 네. 저는 이제 공매도에 대해서 그렇게 뭐 반대하는 입장은 아닙니다. 네, 예. 왜냐하면 이제 일단 법에서 제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러이러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공매도 관련해 가지고는 결국은 기관에서 예. 이제 소위 말해 이제 큰 손들이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받는 그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수익을 위해서 공매도를 너무 이렇게 과하게 하는 이런 부분이 사실은 문제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아시다시피 공매도는 이제 가격이 다운이 될 때 이제 발생하는 것인데, 근데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공매도에 대해서 왜 그렇게 하느냐라고 했을 때, 가격이 올라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공매도를 한다고 해서 항상 그렇죠. 이익을 보는 건 아닙니다. 네.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거기까지만 이야기를 했으면 그런가? 라는 했을 텐데 네. 가격이 올라가는 거는 손실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공매도를 한 사람이. 예. 근데 그 손실은 무한대라는 거죠. 가격이 언제까지 올라갈지 가능이 하니까 그러니까 계산적으로는. 계산적으로. 근데 예. 다운이 되는 거는 제로라는 거죠. 아니 그게 말이 되는 이야기인가 상식적으로 무한대로 손실이 난다는 것이 뭐 계산적으로는 그럴지는 모르겠지만 예. 실제적으로는 벌어질 수 없는 이야기이기 그렇죠. 때문에 예.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은 결국 이제 기관에서 공매도를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예. 사실은 이제 미국에서 뭐 스페셜리스트나 뭐 이제 그런 마켓 메이커들이 이제 활동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제한적으로 이제 LP 제도가 이제 있지만 네. 그런 것처럼 사실은 책임감을 가지고 사실은 공매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야지 시장에서 그 공매도를 예측을 해가지고 또 하는 어떤 소액 투자자들에 대해서 네. 정말 예측할 수 있는 공매도가 되어야만 시장에 이제 적절하게 할 수 있는데 네. 공매도를 통해 가지고 인위적으로 가격을 다운시키면서 더 수익을 얻게 되는 그런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기관이 접근을 한다면은 결국은 개인 투자자들의 그런 비난이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그런 것을 방지할 수는 없다 그런 네. 생각입니다. 결국 이제 우리가 주가 조작에 관한 내용을 벌써 두 번에 걸쳐서 곽수영의 경제 프리즘에서 다루는 이유는 그런 것 같습니다. 금융시장이 사실을 이 신뢰를 기반으로 하지 않는 거래가 이루어진다 그러면 거기서 발생되는 부정 거래는 실물 경제에도 분명히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이것이 입법부가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대한 시각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입법부가 이 문제를 제대로 지금 인식하고 있는가에 대한 걱정 아닌 걱정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게 과연 과세 문제냐, 형벌의 문제냐, 과징금의 문제냐, 부당거래에 대한 민사적인 책임의 문제냐 이거를 다 떠나서 상당히 거대 담론적인 시장의 어떤 효율성, 정당성, 합리성, 정확성, 투명성 이 문제가 자본시장의 가장 기본적인 철학 아니겠는가. 그래서 그런 법 철학적 개념에서도 한번 교수님하고 유변한 정리를 해 주시고 이번 입법 예고가 시행령이 조금은 연기가 되었지만 국회에서 제대로 된 논의가 이루어지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내용을 우리 유 변호사께서 보충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네, 이제 경제학에 이런 이론이 있습니다. 이제 효율적 시장 가설이라고 있는데 시장은 기본적으로 이제 이상적인 거지만 시장은 완전한 시장이 가장 좋은 건데 네. 그 시장이 완전하려면은 거기에 모든 정보가 다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 가격에 모든 정보가 반영이 되어 있을 때 가장 합리적인 가격이다. 그렇죠. 그게 이제 완전한 시장이다라고 네. 하고 근데 그런 완전한 시장이 현실적으로 존재하기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네. 그 시장에 가깝게 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라는 네. 것으로 이제 경제학에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거를 이제 자본시장법의 규제와 관련해서 본다면은 공시 시스템이 가장 대표적인 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불공정 거래를 이렇게 제재하는 것이 두 네. 번째가 되겠습니다. 근데 공시는 지금 굉장히 엄격하게 공시는 일단 잘못하면
고의 뭐 과실 여부를 불문하고 그냥 제재를 받거든요. 근데 이제 불공정 거래와 관련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형사와 관련돼 가지고 굉장히 이 제재가 더디인 부분 또 네. 상대적으로 약한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네. 근데 그 범죄가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일어났느냐? 시장이라는 전체 완전한 시장에 대해서 일어났다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과연 그 목적, 시장이 다시 회복되고 시장의 신뢰가 회복되고 투자자들이 다시 회복되는 그런 부분이 목표라고 한다면은 이론적인 거라든지 뭐 정책에서 어떤 그런 부분을 갖다가 고려해가지고 자꾸 이제 딜레이가 되고 또 이제 소극적으로 접근을 하고 네. 이런 방식은 조금 정책 당국에서 좀 지양을 하고 시장을 좀 봤으면 좋겠다라는 네. 그런 생각입니다. 시장의 완전성을 회복하기 위한 어떤 제도적인 장치나 마인드로 접근을 한다면은 지금과 같은 그렇게 뭐 시행령이 입법 예고가 됐다가 취소가 되고 이런 어떤 어떻게 보면 어처구니 없는 이런 일은 발생하지 하는 것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네. 예, 그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시장의 완전성. 유 변호사님. 예, 그 우리가 실물이 아닌 그냥 종이에 적혀 있는 숫자 아닙니까? 돈이. 네, 그렇죠. 예, 계좌에 들어있는 돈도 저희가 뭐 모니터나 종이를 통해서 확인하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종이에 불과한데 종이에 쓰여진 숫자 글자에 불과한데 이것이 뭐가 있어야 가능하냐면 여기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이 자본시장이 돌아가는 거다. 네. 여기에 써 있는 이 종이에 쓰여 있는 글자가 예. 비단 그 글자뿐만 아니라 이 금액이 나한테 내가 원할 때 출금을 할 수 있고 그렇죠. 어디에다 옮겨가지고 투자를 했을 때 그 돈이 실제로 정상적인 시장에서 제대로 돌아가서 나에게 수익이 귀속될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 눈앞에 지금 실물이 없어도 다 이렇게 투자를 한다. 그렇죠. 그만큼 자본시장의 신뢰가 중요하다라는 얘기가 기억이 남고요. 지금 입법부나 사법당국, 금융당국에서 조금씩은 뭐 방법론에 대한 생각이 다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또 인식하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사안의 중요성이라든지 네. 시장에 대한 어느 정도의 시각도 차이가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네. 다만 큰 틀에서의 방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같을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적어도 뭔가 합일점을 찾을 수 있다고 봐요. 네. 네, 그래서 입법 예고 취소라는 이번에 그 부분에만 너무 초점을 둘 필요가 없이 오히려 오랫동안 추진하지 못했던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 거기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고 보고요. 그 법안을 보다 좀 정교하게 정비해가지고 네. 자본시장 건전성 확보에 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시장은 누구를 처벌하기를 원하지도 않고 또 누구를 처벌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사실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지도 않습니다. 단지 시장은 누군가는 좋은 일을 하고 누군가는 옳지 않은 일을 하는 것을 목격할 따름이죠. 그것을 사람들이 찾아서 아까 교수님이 말씀해 주셨던 완전한 시장을 향해서 가는 것이 시장의 본성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가끔은 그런 테두리를 벗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미리 손을 쓰고 선제적으로 방어도 하고 또 좋은 길로 가도록 노력해야 되는 그런 것이 결국 시장이 요구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사람의 본능, 탐욕 그리고 집착에 대한 것을 영원히 제재할 수는 없습니다만 시장 스스로의 정화 기능만큼은 입법부와 사법부가 잘 아이디어를 내셔서 건전한 시장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바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두 분 교수님 그리고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